소득 불평등과 빈곤. 아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일 거예요. 그쵸? 오늘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철학, 그리고 실제 정책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이 얼마나 존재하는 걸까? 그리고 이걸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시각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논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불평등의 규모를 데이터로 확인하고요. 둘째, 이 데이터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셋째, 공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3가지 다른 철학적 관점을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실제 빈곤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이런 논쟁은 잠시 내려놓고 아주 냉정하게 숫자를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2020년 미국 가구의 소득 분포입니다.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5그룹으로 나눈 건데요. 한번 보세요. 제일 아래 20%는 연소득이 38,000달러가 채 안 되는데 제일 위 20%는 16만 4,000달러가 넘어요. 와, 근데 더 놀라운 건 최상위 5%는 30만 달러를 훌쩍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숫자로 보니까 이 격차가 정말 실감나죠? 이 복잡한 표를 딱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12.3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소득 최상위 20% 가구가 최하위 20% 가구보다 무려 12.3배나 더 많이 번다는 뜻이에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오분위 배율이라고 부르는데 사회의 소득 격차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강력한 숫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그래프는 195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빈곤율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60년대에는 빈곤과의 전쟁 덕분인지 빈곤율이 정말 극적으로 떨어졌어요. 이건 분명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렇다 할 큰 진전 없이 오르락내리락 정체된 모습이죠. 2020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3,700만 명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빈곤이라는 게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빈곤율은 5%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한부모 가구는 어떻습니까? 빈곤율이 25%를 훌쩍 넘어갑니다. 무려 5배가 넘는 차이예요. 어떤 가구 형태에 속해 있느냐가 빈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불평등 문제가 꽤 심각해 보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떠실 것 같나요? 사실 우리가 본 숫자들에는 몇 가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숫자 너머의 복잡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불평등을 정확하게 재는 게 생각보다 정말 까다롭거든요. 예를 들어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돈이나 아니면 식료품이나 주거지원처럼 현물로 주는 혜택은 단순 소득 통계에 잘 안 잡혀요. 또 사람들의 소득은 평생 똑같지 않고 계속 변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현실을 좀 왜곡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최저시급을 받는 의대생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여유롭게 사는 은퇴한 CEO가 있습니다. 올해 소득만 딱 놓고 보면 누가 더 가난하죠? 당연히 의대생이죠. 하지만 앞으로 평생 벌 돈까지 생각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게 바로 경제적 생애주기라는 개념입니다. 어느 한순간의 소득만으로 그 사람의 경제 상황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의 복잡성까지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결국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하는 질문이요.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로 만나볼 철학은 공리주의입니다. 들어보셨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관점에서 보면 부자의 1달러보다 가난한 사람의 1달러가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부자에게서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을 늘리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너무 과해서 사람들이 에이, 일 안 할래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조건은 붙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주의적 계약론인데 이건 정말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하나 제안합니다. 바로 무지의 베일이라는 건데요.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재능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즉, 무지의 베일 뒤에서 사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면 어떤 규칙을 만들까요? 아마 대부분은 혹시 내가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 가장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자고 합의할 겁니다. 바로 그게 정의라는 주장이에요. 굉장히 설득력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유지상주의입니다. 이 생각은 앞선 두 개와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왜 결과까지 신경 쓰냐? 중요한 건 과정의 공정함이다. 즉, 출발선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다면 누가 이기고 지든 누가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든 그 결과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적 계약론은 어떻게든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든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든 말이죠. 하지만 자유지상주의는 아니, 과정만 공정하면 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둘러싼 논쟁이 그렇게 뜨겁고 또 끝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머리 아픈 철학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죠. 그럼 정부는 실제로 이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 도구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정책, 바로 최저임금이죠. 찬성하는 쪽은 정부 돈 안 들이고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제도냐라고 말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부담스러워서 고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경험 없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위험해진다고 주장하죠. 정말 끝나지 않는 논쟁입니다.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필요하죠. 그런데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복지 혜택이 자칫하면 열심히 일할 필요 없네 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서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정책의 딜레마입니다. 여기 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바로 부의 소득세, 영어로는 네거리고 인컴 텍스라고 하는데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표를 보시면 고소득자는 당연히 세금을 내죠. 그런데 저소득자는요.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거죠. 세금 제도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복지정책이든 부의 소득세든 거의 모든 빈곤 정책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큰 벽이 있어요. 바로 근로유인의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10만 원을 더 벌었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정부 지원금이 딱 10만 원이 깎여요. 그럼 제 총소득은 그대로죠. 이건 사실상 제가 추가로 번 돈에 대해 100% 세율을 적용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누가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어떤 정책이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꺾는다면 그건 과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 정책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개인의 책임이냐 아니면 제도의 결함이냐,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